수십 년 동안 주요 쇠고기 수출국 중 하나는 세계 시장에서 가장 꾸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세계 최대의 소사육 두수를 자랑하는 나라는 아니지만 안정적인 시장 규모와 생산 효율성을 바탕으로 세계 쇠고기 무역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이 나라의 소사육 사업은 광활한 내륙 지역에 걸쳐 있으며 개별 목장은 일반적으로 대도시 전체보다 더 넓은 면적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자산은 제한된 사육 시스템보다는 광범위한 방목 모델을 따르며 주로 자연 초원과 탁 트인 공간에 의존합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소사육 두수는 약 3천만 마리로 예상되며 이는 세계 10대 축산국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세계 최대 소 생산국인 일본의 약 2억 마리와 다른 주요 생산국인 2천만 마리 미만에 비하면 훨씬 적습니다. 그러나 사육 두수만으로 생산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생산성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소를 기르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인간의 개입이 거의 없이 자연 목초지에서 평생을 보냅니다. 관리 결정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됩니다. 번식용 가축은 덥고 건조한 지역에 대한 적응력, 질병 저항성, 그리고 극한 기후 조건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선별됩니다. 이러한 소들은 물과 사료를 찾아 매일 먼 거리를 이동하며 혹독한 기온을 견디고 꾸준히 체중을 늘립니다. 번식 단계부터 운영 비용 절감, 환경 위험 감소, 자연적 이점 최적화에 중점을 둔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시스템의 기반은 암소 번식에 있습니다. 임신 기간은 평균 283일, 즉 9개월이 조금 넘습니다. 이 기간 동안 번식용 소떼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검사합니다. 모든 소가 번식용으로 사육되는 것은 아닙니다. 골격 구조가 튼튼하고 번식 성공률이 높으며 회복력이 뛰어난 소들만 번식용으로 고려됩니다. 임신한 소는 평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섭취하는데 이는 주로 필수 미네랄과 염분이 보충된 질 좋은 천연 목초지에서 얻어집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소의 건강 상태와 활동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특히 이 지역 기후의 특징인 장기간의 더위 속에서도 제 기능을 다합니다. 대규모 농장에서는 교배 후 임신율이 85%부터 95%까지 정도면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임신에 실패한 소는 보통 번식 프로그램에서 제외되거나 다른 생산 부문으로 재배치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목초지에 대한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줍니다. 송아지는 밀폐된 환경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탁 트인 목초지에서 어미젖을 먹고 무리와 함께 자연스럽게 풀을 뜯으며 살아갑니다. 어린 동물들은 일찍부터 환경에 노출됨으로써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풀을 뜯어먹는 습성을 익히며 장거리 이동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양육 방식은 더 건강하고 질병 발생률이 낮으며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소를 생산합니다. 국가 의무 추적 시스템의 일환으로 모든 송아지에게는 출생 직후 전자식 식별표가 부착됩니다. 이 시스템은 출생일, 생물학적 특성, 의료 처치 내역, 농장 내 이동 경로 등 중요한 정보를 추적합니다. 그 결과 모든 동물의 이동 경로를 목초지에서부터 최종 소비까지 투명하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송아지는 생후 6에서 8개월이 되고 몸무게가 400에서 550파운드, 약 180에서 250kg에 도달하면 완전히 젖을 뗍니다. 이때부터 송아지는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먹이는 자연 방목을 기반으로 하며 뼈 건강과 근육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미네랄 보충제가 제공됩니다. 자연 그대로의 풀은 소의 생애 대부분 동안 주된 먹이 공급원입니다. 곡물 사료에 크게 의존하는 집약적 사육 시스템과는 달리 이러한 방식은 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합니다. 풀을 모아서 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소들은 탁 트인 초원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직접 풀을 뜯어 먹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토지 관리를 세심하게 통제해야 합니다. 방목지는 여러 구역으로 나누고 가축은 계절별로 순환 방목합니다. 이는 풀이 회복될 시간을 주고 토지 남용을 방지하며 토지의 장기적인 생산성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규모의 조화, 계획성, 그리고 자연 환경의 결합은 과도한 산업적 투입보다는 단순함을 바탕으로 일관된 소고기 생산량을 보장합니다. 방목으로 인한 압력이 너무 심해지면 토양과 초목이 회복될 수 있도록 목초지를 의도적으로 장기간 종종 수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고 방치합니다. 이러한 휴식 과정은
장기적인 토지 생산성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물에 대한 접근성 또한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건조한 지역에서 목장주들은 시추정, 저수지, 그리고 수마일 간격으로 배치된 인공 물탱크로 구성된 광대한 수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매일 아침, 소들은 물을 찾아 몇 시간 동안 이동한 후 다시 초원 곳곳으로 흩어집니다. 이러한 이동은 고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근육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지방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도와 고기의 품질을 향상시킵니다. 대규모 소 생산 관리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개별 목장의 엄청난 규모입니다. 수만 에이커에 달하는 광활한 토지에서 특정 기업들은 1만 마리에서 5만 마리에 이르는 소떼를 관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소떼 관리를 전적으로 수작업이나 기존의 가축 관리 방식에만 의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축 몰이 훈련을 받은 동물들은 소떼를 유도하고 소떼가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며 검사 구역으로 가축을 이동시키는 데 자주 활용됩니다. 이러한 동물들은 상당한 거리를 이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작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합니다. 또한 작업자들은 험준한 지형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말과 오프로드 차량을 자주 사용합니다. 가축 관리는 현대 기술의 적용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목장주들은 항공 모니터링 장비와 위성 기반 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하여 광활하는 목장을 감시하고 부상당한 가축을 확인하고 길을 잃은 가축을 찾아내고 과도한 방목이 발생하는 목초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광활한 목장에서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단기간에 가축을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들은 노동여력을 대폭 절감하는 동시에 효율성을 높이고 손실을 줄여줍니다. 방목식 소 사육은 많은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위험을 수반합니다. 가장 큰 위험은 장기간 지속되는 가뭄입니다. 강구량이 적은 해에는 목초지가 메말라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생산자들은 소떼 규모를 줄이거나 상당한 비용을 들여 먼 곳에서 사료를 운반해야 합니다. 과거에도 장기간의 가뭄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소 사육 두수가 크게 감소했지만 날씨가 좋아지면서 다시 회복된 사례가 있습니다. 천적의 존재는 특히 생후 몇 개월 되지 않은 어린 송아지들에게 지속적인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취약한 개체들이 야생동물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개체에는 갓 태어난 송아지, 출산 직후의 어미소, 그리고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소들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일은 주로 밤이나 이른 아침 시간에 발생합니다. 소는 평균 체중이 450에서 600kg에 도달하고 나이가 약 18에서 24개월이 되면 최종 생산 단계에 이릅니다. 일부 소는 평생을 목초지에서 보내며 이러한 소들은 풀을 먹여 키운 소고기로 판매됩니다. 다른 소들은 비육시설로 옮겨져 90일에서 150일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곡물 사료를 먹습니다. 이 비육 과정을 통해 고기의 연도가 향상되고 지방 분포도 개선됩니다. 소들은 도축장으로 이송되기 전 최소 24시간 동안 대기 장소에 모여 있습니다. 이는 소들이 휴식을 취함으로써 신체적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들은 환기가 잘 되고 미끄럼 방지 바닥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동 중 동물의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사육 밀도가 조절된 특수 가축 운송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건강 검진을 통해 사육 환경이 안정적임을 확인한 후에 얻어집니다. 육류 가공 공장은 동물 관리 및 식품 안전에 관한 엄격한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가공 전 동물들은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도적인 방법으로 마취됩니다. 가공이 완료되면 고기는 신속하게 냉장 보관된 후 등심, 갈비, 어깨살, 다리살 등 표준 부위로 분할되고 품질 유지를 위해 진공 포장됩니다. 모든 육류 제품 라벨에는 추적 번호가 인쇄되어 있어 구매자는 사육 방식과 가공 과정을 포함한 제품 생산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간 약 700만에서 800만 마리의 소가 이 시스템을 통해 도축되어 국내 소비 및 해외 시장에 200만 톤 이상의 쇠고기가 생산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 세계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생산된 쇠고기의 주요 시장 역할을 하는 여러 대형 경제국이 있으며 특히 풀을 먹여 키운 소고기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경제국 중 하나는 꾸준히 세계 최고 수입국으로 꼽히는 거대한 소비 경제국입니다. 쇠고기 산업이 매년 수백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농업 부문을 경제적으로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 중 하나입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경험,
오랜 기간에 걸친 끈기, 그리고 험난한 자연 환경에 대한 뛰어난 적응력이 이러한 놀라운 경제적 성과를 이끌어낸 요인입니다. 가공육 제품 수출 외에도 이 생산 시스템은 세계 최대 규모의 생우 수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구와 번식용소를 포함한 생축 수출량은 매년 수십만 마리에서 거의 100만 마리에 이릅니다. 이러한 가축 운송은 일반적으로 장거리 항해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가축 수송선을 이용하여 이루어집니다. 운송되는 가축의 수가 적거나 납기 기한이 촉박하거나 유전적 가치가 높은 경우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항공 운송도 가능합니다. 도착한 소들은 체중 증가를 위해 추가 사육되거나 각 지역의 문화적 관습 및 소비 패턴에 맞춰 현지에서 건대서 가공됩니다. 장기간 운송 중 동물의 복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생우 수출 산업은 지속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물이 원산지를 떠난 후 당국은 동물의 건강, 운송 환경 및 취급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요구하는 엄격한 규제 체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니터링은 동물이 원산지를 떠난 후에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생우 수출은 축산업 분야에서 가장 엄격하게 통제되는 부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생산 전략은 가능한 한 성장을 무리하게 가속화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생산 기업은 급격한 체중 증가를 강요하기보다는 환경, 목초지 가용성,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성장 주기에 의존합니다. 인간의 개입은 주로 조정, 감독 및 신속한 관리를 위해 필요하지만 이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전략을 통해 광활한 초원에서 수백만 마리의 소를 사육하면서도 세계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일관된 품질의 고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투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연의 흐름에 맞춰 신중하게 관리하고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효율성을 달성하는 시스템을 보여줍니다. 밤바다는 경계 없는 세계. 햇빛이 한 번도 비치지 않은 구덩이로 뻗어있는 어둠의 성당과 같습니다. 이 깊은 바다에서는 압력이 강철을 으깨고 기온은 영하로 떨어지며 시야는 끝없는 검은 공허 속으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전설이 떠돌기도 합니다. 고대의 포식자, 거대한 사냥꾼, 그리고 트롤어선의 장비를 몇 초 만에 갈기갈기 찢어놓을 만큼 강력한 생물들.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심연에서 솟아오르는 신화의 그림자, 거대 오징어입니다. 오늘 밤 전문 심해 탐사대가 감히 시도조차 하지 못할 임무를 시작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말로는 간단하지만 현실은 끔찍합니다. 거의 1,000m 깊이까지 연승 장비를 투입하여 최대 0.5톤에 달하는 거대한 물체를 꺼내는 것입니다. 모든 단계는 정밀함을 요구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수백만 달러 상당의 장비, 더 심한 경우 인명피해가 무자비한 심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가판 조명이 강철 드럼통, 케이블, 그리고 쌓여있는 장비 위로 차가운 빛을 비추고 있었다. 사람들은 흔들리는 가판 위를 효율적으로 이동하며 상자를 고정하고 압력계를 확인하고 유압 윈치의 볼트를 조였다. 승무원들은 이 작전을 수십 번이나 연습했지만 오늘 밤은 상황이 달랐다. 위성 데이터와 소나 스캔 결과 열 분출구 근처에서 느리고 의도적인 패턴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유기체들이 여러 개 확인되었다. 장력 수준은 양호한 것 같습니다. 케이블 무결성 확인 완료, 배치 준비 완료. 이 케이블들은 전쟁에 대비해 제작되었습니다. 강화 폴리머 코팅 처리된 강철 편조 케이블로 50톤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혹독한 어둠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윈치 작동 중. 밝은 잠수정 조명 점검 중입니다. 조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깊이에서는 앞을 볼 수 없지만 대왕 오징어는 갑작스러운 섬광, 진동, 그리고 전기 펄스에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조명은 심해 먹이의 생물 발광을 흉내내어 괴물을 공격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끌어당깁니다. 좌연 쪽의 느슨한 부분입니다. 안전합니다, 선장님. 그물은 두껍고 강화되었으며 충격 흡수판이 여러 겹으로 덧대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어망으로는 오징어의 촉수, 즉 살, 천, 금속을 찢을 수 있는 갈고리가 달린 다리의 위력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작전은 수렴대에서 시작되었는데 이곳은 차가운 해류와 따뜻한 상승하는 연류가 충돌하는 불안정한 해역이었습니다.
이러한 수중 충돌은 해양 생물들이 빽빽하게 모여 먹이와 포식자를 모두 유인했습니다. 소나 화면에는 희미한 형체들이 마치 유령처럼 조용히 떠다니며 시야 바로 너머에서 움직이는 거대한 생물들의 존재를 암시했습니다. 선박이 진로를 조정하자 선원들은 장비를 전개할 준비를 했습니다. 크레인이 바깥쪽으로 회전하며 거센 파도가 선체를 강타하는 가운데 무거운 장비 뭉치가 잔잔한 바다로 내려졌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작동 상태를 확인하자 연승 로프가 풀렸습니다. 로프는 덜컹거리며 바다로 떨어지며 승무원들이 로프의 하강을 지켜보는 동안 꾸준히 펼쳐졌습니다. 로프는 50m, 200m, 300m, 그리고 마침내 500m를 지나며 깊이 가라앉을수록 압력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세차게 불어닥쳤지만 승무원들은 치솟는 파도 속에서 조심스럽게 체인을 고정하고 장비를 안정시키느라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파도마저도 아래에 숨어있는 무언가에 반응하는 듯 배를 예상치 못한 힘으로 강타했습니다. 시스템이 안정되자 함선은 심해 전개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무거운 모듈, 즉 심해 바닥에 연승줄을 고정하기 위해 설계된 엄청난 무게의 부품들이 깊은 수심으로 떨어지면서 가판이 진동했습니다. 이 방법은 전통적인 어업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원래 선진 해양연구팀이 설계한 군사용 심해 포획 시스템이었습니다. 작업이 계속되면서 연승줄은 1000m, 1200m, 그리고 마침내 1350m를 넘어 1380psi를 넘는 압력 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이 압력은 심해 탐사용으로 제작되지 않은 잠수함이라면 누구든 압도할 만큼 강력했습니다. 마지막 조정이 끝나자 거대한 미끼, 즉 얼린 참치 덩어리가 마치 빛나는 미끼처럼 어둠 속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추를 단단히 고정하자 미끼는 격렬한 물보라를 일으키며 파도 아래로 곤두박질 치더니 순식간에 심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모듈이 배치된 직후 소나 기술자는 무언가 놀라운 것을 감지했습니다. 자동차보다 큰 거대한 형체들이 빠른 속도와 의도를 가지고 화면을 가로질러 돌진했습니다. 배는 아래쪽에서 강력한 무언가가 연승 낚싯줄에 부딪히면서 약간 기울어졌습니다. 평소라면 거대 오징어는 인간의 장비를 완전히 피했지만 그날 밤 소나에 나타난 생물들은 달랐습니다. 마치 영역이나 먹이를 두고 다투는 듯 미끼 주위를 맴돌며 엄청난 힘으로 낚싯줄을 공격했습니다. 갑자기 격렬한 끌어당김이 선원들을 발이 땅에 닿을 듯 위태롭게 했다. 그림자가 줄 위로 치솟았고 짧지만 오싹한 순간 촉수가 수면 위로 솟아올랐다. 저녁 접시만큼 넓고 뾰족한 갈고리가 촘촘히 박힌 거대한 흡착판들이 달빛 아래 번쩍이다가 파도 속으로 사라졌다. 줄을 끊는 것은 불가능했다. 바로 이런 상황을 대비해 우리 팀이 준비해온 것이었다. 여러 개의 거대한 신호가 그 지역에 모여들어 최대 음파 탐지 경보를 울렸습니다. 거대한 생물 하나가 줄을 붙잡고 또 다른 생물이 아래를 맴돌았으며 세 번째 생물이 참호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며 깊은 바다에 악몽 같은 실루엣을 형성했습니다. 윈치 시스템의 유압 압력이 갑자기 떨어졌고 장비는 설계 한계를 훨씬 넘는 힘에 눌려 삐걱거렸습니다. 모든 용접 이음매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드럼이 끽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끊임없는 긴장감 속에서도 선원들은 밧줄을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그 생물이 수면에 가까워지자 바닷물이 들끓었다. 잠시 후 거대한 오징어가 어두운 물속에서 솟아올랐다. 무게는 약 0.5톤에 달했고 길이는 12m가 넘었다. 투광 조명 아래 외투는 희미한 푸른색 생물 발광으로 반짝였다. 거대한 팔들이 맹렬하게 휘둘렸고 부리는 뼈를 부수는 듯한 힘으로 쩍 벌어졌다. 촉수들이 강철 막대를 강타했는데 그 힘은 사람의 팔다리를 찢을 만큼 강했다. 크레인이 괴물을 들어올리자 몸에서 물이 쏟아져 내리며 녹은 금속처럼 반짝였다. 오징어는 장비에 단단히 퀄리를 틀었고 선원들은 강한 해류에 맞서 줄을 단단히 고정해야 했다. 팔을 고정하고 가판을 보호하기 위해 강철 매트가 설치되었다. 선원들이 팔다리를 제자리에 맞추자 괴물의 힘이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했다. 마침내 윈치가 잠기고 거대한 선체가 강화 매트 위에 내려앉았다. 사람 머리만한 거대한 눈은 마치 두 개의 거대한 검은 거울처럼 가판 조명을 반사했다. 그 눈은 심해를 목격한 눈이었다. 고래와의 싸움, 화산 폭발, 그리고 태초부터 햇빛에 손길이 닿지 않았던 고대 생태계까지 선원들은 침묵에 잠겼다. 그들 앞에는 살아있는 전설이 펼쳐져 있었다. 심해에서 온 거대 오징어, 엄청난 힘과 심오한 신비를 지닌 존재였다. 하룻밤 사이에 인류는 심해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고 심해는 다시금 그 너머로 뻗어나갔다. 제 관점에서 인간과 심해 거인들의 만남은 단순한 발견의 짜릿함 그 이상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지구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심해는 여전히 지구의 마지막 미개척지 중 하나이며 그 깊은 심해에서 생물을 건져 올리려는 시도는 과학적 잠재력과 윤리적 책임을 동시에 제기합니다. 이러한 임무는 해양 생물학, 생체 역학, 그리고 진화에 대한 지식을 확장할 수 있지만 수백만 년 동안 훼손되지 않고 남아있던 생태계를 교란할 위험도 있습니다. 심해 생물을 포획하거나 연구하려는 모든 노력은 절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물들은 단순히 희귀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침입에 예측 불가능하게 반응하는 복잡하고 취약한 생태계의 일부입니다. 무거운 산업용 굴착장치, 인공미끼, 그리고 고압 낚싯줄을 사용하는 것은 기술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만 심해 서식지를 쉽게 파괴하거나 이미 변화하는 해양 환경에 취약한 종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수준의 힘을 가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더 지속 가능한 길은 추출해서 관찰로 초점을 옮기는 것입니다. 원격 조종 차량, 저충격 잠수정, 수동 모니터링 시스템의 발전은 동물을 환경에서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고도 놀라운 세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비침습적 기술을 우선시하면 과학은 발전하는 동시에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임무들은 바다가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인간의 공학보다 더 오래되고 더 험난하고 더 복잡한 영역임을 일깨워줍니다. 겸손과 신중함,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다에 접근하는 것은 현명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바다의 신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